후보자의 남편 청약에 당첨이 됐죠. 뭔가 청약에 깨림직한 부분은 있는데 그게 어떤 식인지는 확인이 잘 안 돼요. 재작년에 좀 핫했던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그 신반포역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청약이 있었는데 야, 윤 기자님, 이게 지금 위장 청약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미혼인 자녀가 부양 가족에 들어가거든요. 결혼을 하면은 일단 제외예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들이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확인이 잘 안 돼. 취재를 하면서 이제 가족들의 현재 주소,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장남이 배우자로 보이는 분과 정세권을 설정하고 있을 거. 이건 뭐지? 분명히 미혼 상태여야 청약이 되는데 여성분과 공동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거는 이제 혼인이 의심된 거죠. 그러면은 부정 청약일 수 있겠다. 결혼을 한 상태인데 실제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척 위장 미혼으로 했다면 부정 청약이다. 그래서 취재를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니까 2024년 7월에 청약을 넣었는데 이 둘의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는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은 네. 가 엄마. 그렇습니다. 오, 예리하네요. 임팩트 있게 두 분도 궁금한 걸 윤준호 기자한테 물어본대요. 말씀하신 대로 방금 천하람 의원과 콜라보한 자료입니다. 단독. 네, 로또 청약. 잠깐만 이제 터치해주면 준비의 부족이란 게 그거예요. 자료를 그 청와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천하람 의원실에서 이제 비서관들이 뒤져가지고 이거 방금 그 쓰신 기사 원펜타스 준 자료로 한 거거든요. 그거를. 그죠.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게 안 터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자신 없어서 안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자기들이 뭔 얘기를 안 들어. 니들은 그러면 왜 공천을 5번 해줬어? 왜 당협위원장이 앉혀놓고 있었어? 그렇게 나쁜 사람을. 이렇게 되니까 천하람은 자유롭잖아. 이거를 취재할 때 그러니까 그 이해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교수가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됐죠. 되고 나서 뭐 가족들이 막 이사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뭔가 아들이 제일 중요했던 거는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확인이 잘 안 돼. 취재를 하면서. 결혼식 날짜가 안 돼요?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와서는 혼인 신고. 본인 했다가 얘기 할 뿐이지. 뭔가 청약에 깨림직한 부분은 있는데 그게 어떤 식인지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주소지를 떼보니까 주소지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던 거죠. 아들과 장남과 배우자 공동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거고. 근데 전세권 설정이 또 혼인 날짜와 겹치지 않으니까 혼인이 어떻게 했냐 이거를 찾는 거에서 되게 헤맸어요 사람들이. 많은 기자들이 청약을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게 부정 청약인지 부양가족수를 부풀렸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될 때 이제 결혼이 실제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했으니까. 근데 그걸 찾은 거죠. 결혼을 언제 했는지. 요걸 제가 요지를 잠깐 설명해 주고 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미 기사에 나왔어요, 윤 기자님. 작년에 이게 재작년에 좀 핫했던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그 반포 있죠. 그 신반포역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원베일리 아파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강남 아파트의 대장주라고는 넘버톱. 원베일리.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원펜타스예요. 이 신축 아파트인데 세대는 한 1000세대가 안 되더라고요. 600인가 8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해운 그 후보자의 남편분에서 당첨이 됐어. 이미 당첨이 돼서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아무튼 당첨이 돼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찐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 부양가족의 승부가 나요. 그렇지. 부양가족이 한 명당 5점이거든.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몇 점을 받았냐면 74점 받았어. 여기서 10점이 더 뛰죠. 왜? 아들이 둘이 덜 더했거든. 아들이 셋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건이 아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북작북작 이렇게 흥부 가족처럼 한 집에 살아야 돼. 그렇지. 우리 전입이 여기 돼 있어야 돼. 주민등록이. 한 집에. 부양가족이어야 돼. 근데 아들들이 중간에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아들들이 결혼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윤 기자님 기사를 보면 신혼부부야. 용산에 집도 있어. 전세로. 그렇지. 근데 여기 원펜타스로 만약에 당첨될 때는 그 아들이 여기 가점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 윤 기자님. 요 핵심은 뭐냐? 이게 지금 위장 청약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미혼인 자녀가 부양 가족에 들어가거든요. 결혼을 하면은 일단 제외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의 주소, 현재 주소,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장남이 배우자로 보이는 분과
공동으로 배우자 보이는 분. 처음에 취재 시작할 때 배우자 참칭한다. 배우자로 배우자 배우자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을 거. 이건 뭐지? 분명히 미혼 상태여야 청약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성분과 공동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거는 이제 혼인이 의심된 거죠. 그러면은 부정 청약일 수 있겠다. 전세권 설정이 됐다는 건 전세금도 냈다는 겁니다. 7억 3천을 내고 전세권 설정했거든요. 큰 돈을 그러면은 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상태인데 실제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척 위장 미혼으로 했다면 부정 청약이다. 그래서 취재를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니까 2024년 7월에 청약을 넣었는데 이 둘의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는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은 이혜원 후보가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네. 교회를 다니면 보통 교회에 주보가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오, 예리하네요. 주보에 CCBS야. 주보에 못 벗어납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저 결혼은 교회 소식 집사입니다. 올려요. CBS야 진짜. CCBS야. 이혜원 후보자가 다니는 교회에도 장남의 결혼이 2023년 12월 16일에 있다고 주보 소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 되신 분의 교회에도 그게 똑같은 거 올라와요. 매망이네. 시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이 특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한마디로 혼인 신고를 안 했다는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서류상은 이현 후보자 약혼녀라고 했습니다. 약혼녀. 의혹에 대해서 약혼녀라고 표현했거든요. 약혼녀라고 한 게 아마 이제 그런 위장 미혼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 의식해서 청약을 넣을 당시에는 약혼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근데 그 엘타워에서 결혼했거든요. 네. 엘타워에서 결혼하고 이미 7개월 뒤에요. 그러면 저거는 사실혼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당첨이 된 다음에 전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며칠 안 있다가 그렇죠. 당첨 딱 되고 자기 신혼집으로 전입했어요. 약혼했는데 바로 다음 날 청약을 결혼하구나. 2024년 7월 30일에 청약을 넣고 31일에 이사를. 굉장히 부지런하네. 이거 미쳐버립니다. 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윤 기자님이 오늘 또 하나 안 하는 게 어쨌든 이게 확실한 이게 요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나 바라는 지금 꿈의 청약 이거를 아들들 결혼한 아들을 사실상 내가 같이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서 점수를 부풀려서 지금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로또 청약의 불법의 정황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오늘 뭐 하나 더 알아냈죠. 네.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자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2023년 12월 16일에 결혼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 뭐 아들 부부 사이에 뭐 고민이 있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건데 그런 장남의 자기 선택권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아마 해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아요. 있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미혼이 아니라 실제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혼이고 실제로는 혼인 신고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보려면은 그때 당시의 상태를 봐야 돼요. 지금 이 후보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장남의 그 근무지는 세종이거든요. 세종에서 평일에는 근무를 하다가 주말에 올라오면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 신혼집에는 며느리 혼자 살았고 장남이 올라오면은 서초 원펜타스에 살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말에도 만나지 않고 그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사실상 사실혼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위장 미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위장 전입도 되죠. 위장 전입도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원래면은 기숙사만 가더라도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세종에 근무지를 두고 거기가 근거지가 맞는데 전입 신고를 안 한 것도 중개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게 저희가 취재하다가 드러난 게 그게 청약 2024년이랑 시점이 겹치지 않는데 장남의 자동차 산타페를 타고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 증서를 보면은 혼인 신고는 2025년 11월에 합니다. 작년 11월에. 근데 2025년 8월에 계약한 자동차 보험 증서를 보면은 특약이 부부 운전 특약이 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부부 특약을 하려면은 사실 혼일 때만 인정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돼 있으면 법률적으로는 사실혼인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예. 결혼식을 했다면 사실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결혼식을 변호사입니까? 결혼식을 해놓고 사실 약혼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결혼이라고 뿌렸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하냐 안 하냐가 제일 핵심이에요. 결혼식보다도 결혼식 하고 나서 그렇죠. 신혼여행 갔다 왔는지 집안끼리 교류가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거주는 뭐 둘이 같이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사실혼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혜원 배우자의 그 아들과 며느리 내외가 실제로 어디에 거주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너무 세속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죄송합니다. 축의금을 땡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그
결혼한 부부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혼으로 판단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 지표예요. 네, 중요한 지표인데 그 플러스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네, 어느 정도는. 공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취하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 한데 근데 지금 안 나오는 게 그 전세권 설정된 그 아파트에 그 아들 내외가 실제 거주했냐 안 했냐 요거 밝혀져야 되고 그렇죠. 용산에 있는 아파트. 보통 이런 사안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바로 수사 들어갑니다. 위장전입이고 이게 위장전입으로 판명이 나면은 분양이 취소돼요. 아까 우리가 그렇죠. 로또 청약돼가지고 그렇지. 당첨돼서 수십억 벌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이거 안 팔았어.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어요. 이 상태에서 분양 취소 당한다? 날리는 거야 그냥. 아파트 날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처벌도 들어가요. 아 그럼요. 처벌 조항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말입니다. 일단은 그 당장 임명이 되냐 안 되냐보다 저 부정한 청약한 아파트가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가. 왜냐면 누군가의 기회를 뺏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용 기자님 봤을 때 근데 또 기사 하나 더 있더라고요. 원베일리도 청약을 시도했다고. 맞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베일리는 이제 조합원 취소분이 네. 한 채 나왔는데 그것도 가점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원펜타스 넣기 전 한 2달 전쯤에 이제 원베일리 청약이 떴고 거기도 이제 배우자 분께서 넣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들 3명을 다 넣었죠. 그것도 굉장히 미연이죠. 그거는 이제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운 나쁘게 좀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네요. 거기는 거의 만점자가 나왔대. 한 명 빡세니까. 만점자가 나와버렸어. 거기는. 부양가족 6명 이상의 만점자가 나와.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만점자 나오면 35점 해갖고 84점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자녀가 4이었어요. 입양을 해야 되죠. 자녀 넷과 입양을 해야 거의 한 30년 무주택으로 모시는 부모도 계셔야 되고 막 이렇게. 네.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우리 주시는데 당첨이 되잖아요. 바로 27억을 현찰로 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녀 넷이랑 30년을 살면서 당첨이 되는 순간에 갑자기 현찰이 주먹에서 나와야 돼요. 그 청약의 핵심이죠. 네. 이 말이 되는 그래서 소리입니까? 지금 또 보고 있는 게 이게 원펜타스 분양가가 3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한 7억 9천, 나머지 잔금이 한 29억 돼요. 그리고 이게 후분양이라 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거의 한 2주 내에 돈을 다 마련하고 일단 입주 기간이 60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60일 안에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 한 15억은 들고 시작해야 그게 청약의 함정이기도 하죠, 사실은. 막상 돼도 돈 없으면 못 가져가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청약에 신청하고 그 다음 날 장남 집으로 온 가족이 다 전입을 가거든요. 그리고 용산. 거기 있던 며느리는 전출을 가요. 이것도 하나의 그게 꼼수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같이 또 묶여버리면은 뭔가 나중에 하니까. 네. 그렇지. 왜 약혼녀 집으로 쳐들어가죠? 갑자기 명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레미안 또 그쪽 아파트인데 퍼스티지라는 곳에 살아요. 살 때는 이제 7월 31일에 이제 계약이 끝나서 그러니까 청약 다음 날 끝나서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청약을 신청한 다음 날이죠. 신청한 다음 청약 날. 당첨한 날이 아니에요. 당첨되기 전. 날. 네. 당첨자 발표 나기 한 일주일 전쯤. 그러니까 2024년 7월 30일 날 청약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제 요건이 다 갖춰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면 그러면 이제 앞에 게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자격만 쓰면 되니까. 31일부터는 갑자기 전세 이거 내가 맡겨놨던 자금도 받아야 되고 이 작업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는 청약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지. 네, 모르는데 설거지가 들어가. 이상하죠. 예, 요게 그 윤석열 장모가 그 잔고증명서 위조한 거 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은행 대출 받기 위해 가지고 내 통장에 돈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 믿고 돈 빌려주세요. 사업할게요. 그래 놓고 돈 빌린 다음에 그건 날라가고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 요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도 청약제도의 함정이긴 한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베일리, 원펜타스 이게 강남 소초에 3차례 청약 신청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한 차례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넣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줍줍 무순위 그냥 랜덤 돌리는. 네, 그때는 가점제가 아니었고 좀 특이한 게 그래서 그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곳에 살다가 청약을 넣고 7월 31일에 장남 집으로 다 같이 전입을 가거든요. 31일에 왜 갔냐라고 했을 때 이 후보자 답변은 전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퍼스티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주인이 바뀌어도 근저당권이 잘 없어요. 뭐 9억짜리 하나 있다가 뭐 말소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사를 간 7월 31일에 집 주인이 신한은행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저당 들어옵니다.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죠.
금액이 한 28억대요. 이게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근저당 잡혀서 빌린 돈으로 이제 아마 보증금을 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혜원 후보자한테. 이혜원 후보자한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장남집에 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전세를 구할 때는 어떤 전셋집을 구해놓고 그쵸. 그리고 원래 주거지 반경에서 찾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보증금을 옮기는 식으로 가지. 네. 내가 갑자기 아들 집에 온 가족이 가면서 30억을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수상한 게 당첨도 되기 전인데 거액 현금을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한 게 좀 수상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혼 후보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의무사항이잖아요. 강남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그냥 냈는데 네. 이제 위원들의 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그래요? 이거 한국 부동산원이 갖고 있을 건데 아마. 그렇죠. 네. 그리고 거래 신고하는 데도 내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여야 공방을 떠나서 이 문제는 이혜원 후보자가 자료를 내고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안 낸 자료로도 충분히 지금 잘 털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나 근데 무슨 자료를 안 줬다는지라도 좀 들어와서 네. 설명해주면 좋겠. 사실 우리 윤 기자 기사로도 오늘 조질 수 있어요. 네. 위원들이 앉혀놓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재경 위원들 들어오면 한 6명 들어오잖아요. 충분히 조질 수 있어. 그럼. 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이 프레임 잡는 게 이렇게 잡더라고요. 몇천 건? 2,100 몇 건 중에 15%밖에 제출이 안 됐다. 그럼 역대 이때까지 청문회 중에 퍼센트를 한번 따져보자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몇 퍼센트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청문회 했는지. 그거 수치 나오면은 생각보다 낮을 겁니다, 아마. 이때까지 자료 제출 제대로 안 된 청문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7분 질의하는 동안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왜 안 주냐. 그렇지. 그럼 그게 보도가 듣는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오니까 도대체 무슨 자료를 안 줬고 이런 것도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청약한 놈들이 많은 거 아이가? 시절에 뺏는 거 아이가? 야. 그런 건가? 네. 아무튼 우리 단독 기사를 윤 기자, 우리 윤준호 기자님이 이걸 몇 차례 썼고, 네. 저희가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에 대해서 하도 뭐 이재명 편드는 방송 아니냐 하길래 오늘 저희가 매운맛으로 샘플링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저희는 좌우 안 가리는 거. 네. 아무튼 우리 윤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아닙니다. 네, 내일 청문회가 열리면, 그건 한번 보시죠. 이제 이 후보가 어떻게 해명하는지. 네. 그 해명에 따라서 또 저희도 뭐 팩트 체크를 하든지 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계는 제가 해결할 테니 이혜원 후보자 해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